여러분, 1954년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35.333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135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4.4.5의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2026년, 저는 또 하나의 숫자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54.08%.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얻은 득표율입니다. 이재명은 왜 이런 선택을 했으며 이에 대한 업보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려봅니다. 저는 오늘 1954년 자유당의 4.4.5입과 2026년 민주당의 선호 투표제가 똑같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과반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왜 오랫동안 익숙했던 길을 놔두고 복잡한 계산법을 선택했습니까? 오늘은 승복과 불복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승자는 김민석입니다. 정청래 후보도 송영길 후보도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 제도에 대한 질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차분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잠시 72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54년 11월 27일, 당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려면 중임 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당시 국회의원 제적위원은 203명이었습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죠. 203명의 3분의 2 계산하면 135.333명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0.333명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이상이 되려면 136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어땠습니까? 찬성 135표, 딱 한 표가 모자랐습니다. 국회는 처음에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표가 부족하면 부결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인데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으니 0.333을 버리고 135명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4.4.5입. 그래서 11월 27일 부결됐던 개헌안이 이틀 뒤인 11월 29일 가결된 것으로 뒤집혔습니다. 그 개헌으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4.4.5입 개헌이라는 이름이 남게 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를 원칙에 맞춘 것이 아니라 원칙을 원하는 결과에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에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3명의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합니다. 선호투표제. 유권자가 1순위 후보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2순위 후보까지 미리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차 계산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남아있는 후보들에게 이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반 승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54년 4.4.5입과 같지 않습니다. 4.4.5입은 부결된 결과가 나온 다음 계산법을 끌어와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반면 이번 선호투표제는 투표 전에 규칙을 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관련 당규를 정비했습니다. 법원의 선호투표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후보 역시 그 규칙 아래에서 경쟁했고 결국 선거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불법이었다거나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법보다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합법이라는 것과 정당하다는 것은 언제나 같지 않습니다. 규칙대로 했다는 것과 그 규칙이 가장 좋은 규칙이었다는 것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더구나 선거 전부터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조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7월 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2순위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전혀 몰랐을까요? 왜 하필 이번 전당대회였나? 그리고 왜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방식을 바꿔야 했는가? 더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 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선호투표가 정행되면서 3위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사람들의 2순위 표가 승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 언론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사실상 승부의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순위 선택만으로 얻은 과반과 탈락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변태까지 이전받아 만들어진 최종 과반은 선거 제도상 모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에서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4.08이라는 숫자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당선자의 정당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시 제도 도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결선 투표를 치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되었는가?
돈을 적게 쓰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가? 그렇다면 가장 빠른 선거가 가장 좋은 선거인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인가? 민주주의는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도 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토론해야 합니다. 설득해야 합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투표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이 이겼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시간과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신뢰를 사는 비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항상 당선자가 50%를 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자구도에서는 40%대로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결함이 아닙니다. 여러 후보가 경쟁하면 표가 나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묻습니다. 왜 1위가 반드시 과반이어야 했습니까? 1차 선택에서 49%를 받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49%의 지지를 받아 1위를 했다고 당당하게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50이라는 선을 넘어야만 정당성이 생기는 것처럼 제도를 설계해야 했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1954년을 떠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사건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똑같은 사건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954년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135표를 136표 기준에 맞추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2026년 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과반 승자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질문을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의 패배를 뒤집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송영길 후보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도 아닙니다. 세 후보 모두 정해진 규칙 아래서 경쟁했습니다. 승자는 승자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당선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제도대로 평가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 다음 전당대회 전에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정당입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선거 하나가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진 제도는 다음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엔 내가 반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누구에게 유리하냐를 보고 만들면 안 됩니다. 김민석에게 유리한가? 정청래에게 유리한가? 송영길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인가도 떠나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든 다른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치인을 위해 내일의 원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제도가 우리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1954년 자유당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절박한 사정이 아닙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4.4.5.2.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의 사정은 사라지지만 원칙을 훼손한 기록은 역사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멸망의 오솔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성자의 축제로만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호투표제가 정말 당원 주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는지 다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물으십시오.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이 제도를 원하는지, 결선 투표를 원하는지, 아니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당대표가 되는 방식을 원하는지. 제도의 주인도 당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단순해야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일수록 단순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한 표를 던지고 그 표를 정확하게 세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진 사람은 승복하고 이긴 사람은 패배한 사람까지 품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똑바로 뚫린 넓은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좁고 복잡한 샛길을 만들어야 합니까? 샛길로 가도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왜 굳이 저 길로 갔을까? 정치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54년 135표, 2026년 54.08%. 두 숫자를 같은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건도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숫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 숫자에 이르는 과정이 정당성을 만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으로 국민의 마음까지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자가 누구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승자가 되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재명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혹점을 남겼습니다.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원의 선택을 더 복잡한 계산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과반이 나오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은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돈이 들어도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쓰는 비용이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가장 아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비용이 선거 한 번 더 치른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954년의 4.4.5입이
72년이 지나도록 기억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